내 아들 숨겨놓고 파리 생활은 즐거웠나 봐.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파리 골목, 공원 벤치, 병원 입구. 그 사진 속에는 윤서가 죽어도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윤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5년 전 그녀를 차갑게 내쳤던 남자. 그런데 왜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윤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한윤서는 무릎 위에 놓인 손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 사진 한 장과 약통 하나, 그리고 가명으로 발급받은 탑승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 아래에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병을 홀로 감당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무릎 위에 펼쳐들고 있던 신문을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높고 단단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 강도진이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진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손목을 낚아채는 힘이 거칠었습니다.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굳어버린 채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차가워진 얼굴이었습니다. 도진이 윤서의 손목을 잡은 채 복도 건너편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창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도진이 윤서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 아들 파리에 숨겨놓고 거기서 잘 살았나 봐.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날이 선 칼날 같았습니다. 윤서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도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의 남자가 이쪽을 힐끗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거뒀습니다. 도진이 손목을 놓으며 앞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늘어놓았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파리 골목의 카페 앞, 공원 벤치 위, 병원 입구 앞. 사진 속에는 윤서와 나란히 걷고 있는 작은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배기 얼굴. 민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도진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밀어 윤서 앞으로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이 아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발 아래 바닥이 꺼지는 것처럼 몸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도진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윤서가 알던 남자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서는 자리를 박차고 기내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적힌 약통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약통 뚜껑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리면 그게 더 위험한 빌미가 될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윤서는 약통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윤서에게 도진이 말없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가 펼치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내리는 순간 넌 내 소유다. 윤서는 쪽지를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쉬지 않고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윤서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도진은 기내 승무원을 조용히 불러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윤서의 좌석 팔걸이에 달린 소형 이어폰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국장 출구에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윤서는 굳은 채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동안 도진이 몸을 일으켜 윤서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가두는 것인지 아니면 지키는 것인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눈에는 그 인파 속에 섞인 낯선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구 양옆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관광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윤서의 어깨를 감싼 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양복 남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 4~5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남자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양복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진은 그 틈을 비집고 윤서를 이끌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짙은 남색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윤서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가 반대편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 윤서가 도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도진은 앞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올라섰습니다. 윤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울 틈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윤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려줘. 도착하면 파리에 전화해야 해. 민준이가 도착하면 준다고 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이 안쪽으로 열리며 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별장이었습니다. 크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눈에는 감옥으로 보였습니다. 도진이 윤서를 2층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도진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 윤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양육권 포기 및 친권 이전 합의서. 윤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도진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서류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윤서는 탁자 위에 유리잔을 들어 도진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유리잔이 도진의 왼쪽 뺨을 스치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진의 뺨에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이야. 당신이 빼앗아갈 수 없어. 윤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도진은 손가락으로 뺨의 피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금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도진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잠그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윤서가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서는 발코니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까지 꽤 높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묶어 난간에 걸었습니다. 한 발을 난간 밖으로 내딛었습니다. 그쪽은 안 됩니다. 마당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중전등 불빛이 윤서를 향해 켜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시트를 놓았습니다. 방으로 끌려 들어온 윤서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 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윤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파리 골목이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보육교사의 손을 잡고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해. 도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알고 있어. 정말 몰라.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데려와. 제발.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안 돼. 도진이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은 채 주먹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턱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쟁반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방으로 들어서며 윤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먹지 마.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윤서는 도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스친 것이 무엇인지 윤서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쟁반을 들어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음식이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왜? 윤서가 물었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윤서는 텅 빈 쟁반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별장에 불이 난 것은 새벽 2시가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윤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이 뿌연 회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창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에 헬멧을 쓴 사람이 창틀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괴한이 윤서를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창문으로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별장 뒤편의 숲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윤서는 낯선 등에 엎인 채 눈을 뜨고 감기를 반복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낡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괴한이 윤서를 뒷좌석에 눕히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도진과 닮은 눈매였습니다. 그러나 도진보다 어딘가 더 거칠고 더 많은 것을 겪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서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닫으며 앞좌석에 올라앉았습니다. 강현이야. 도진이 형?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현. 도진에게 형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었어요. 윤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강현이 백미러로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척한 거지. 최 회장 때문에. 강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 흘길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이는요? 도진이는 별장에 있는데. 윤서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버는 중이야. 걱정 마. 강현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뒷유리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장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은 도진이가 질렀어. 자기가 거기서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년 전 얘기 들어야 해. 윤서가 강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현이 핸들 위에 팔을 얹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이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다 이유가 있었어.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대지 마.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윤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진이 윤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난 거야. 그냥 사라져.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서는 그 길로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도진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강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도진이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 윤서를 내보내지 않으면 직접 처리하겠다고. 네가 임신한 것도 알고 있었어.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진이가 응, 네가 스스로 떠나도록 만든 거야. 잡으러 오지 못하게, 찾으러 오지 못하게.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한 말들도요. 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이 붙인 감시원이 있었잖아. 그 앞에서 도진이가 악역을 연기한 거야. 네가 위험해 보여야 감시원이 안심하니까. 윤서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도진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내내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강현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네가 파리 갈 때 가져간 목걸이 기억해. 윤서는 손으로 목 아래를 짚었습니다.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목에서 뺀 적이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도진이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펜던트 안에 뭔가 들어있어. 강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저지른 일들이 담긴 자료야. 그게 있어야 최 회장을 끝낼 수 있어. 윤서는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도진이 그 안에 이것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유리에 강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백미러를 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들켰어. 뒤쪽에서 차 2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가 흙길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윤서는 손잡이를 잡고 몸을 낮췄습니다. 뒤따라오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연이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윤서 들어. 나는 여기서 막을 테니까 너는 차 타고 직진해. 도진이가 기다리는 곳이 있어. 혼자 어떻게? 걱정 말고 가. 강연이 차를 급정거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와 운전석을 바꿔 앉는 사이 뒤따르던 차 한 대가 옆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강연이 충격에 어깨를 부딪혔지만 이를 악물고 몸을 세웠습니다. 빨리. 강연이 윤서의 등을 밀었습니다. 윤서가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강연이 뒤따라오는 남자들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걷어냈습니다. 윤서는 앞을 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접선 장소에 도착한 것은 빗속을 한참 달린 뒤였습니다. 폐건물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남자 둘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윤서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흩어지며 도진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윤서가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도진아. 윤서가 도진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간신히 떠졌습니다. 너, 왜 여기? 도진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윤서가 도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도진이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흩어졌던 남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전에 윤서는 도진을 차에 태우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연에게 받은 주소를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차에서 응급처치 가방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 민준을 키우며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을 낡은 소파에 눕혔습니다. 재킷을 벗기자 옆구리 쪽 셔츠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셔츠를 걷어 올리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법 길게 찢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거즈를 펴고 상처를 눌렀습니다. 도진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네가 차를 몰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 죽으라고 두면 어떡해. 윤서가 테이프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윤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상처에 거즈를 고정하던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친 데 없어. 도진이 물었습니다. 명령하듯 말하던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없어. 윤서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이한테 들었어. 윤서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5년 전 일, 윤서는 도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의 눈이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 그 선택밖에 없었으니까. 알아.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는 나. 도진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알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가 돌아서면서 울었잖아. 윤서가 말했습니다. 도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보이면서 울었어. 나는 그때 봤어. 그런데 그냥 믿어버렸어.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윤서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윤서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봤어. 사진으로.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걷는 것도, 자르기 싫다고 떼쓰던 머리카락도, 처음으로 축구공 찬 것도.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도 연락 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진이 윤서의 뒤통수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윤서가 몸을 떼며 목걸이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펜던트 테두리를 손톱으로 눌렀습니다. 미세한 틈이 생기며 납작한 칩이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엄지손톱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칩을 도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진이 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집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끝낼 수 있어. 도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줬잖아. 도진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데리고 셋이서 어디 조용한 데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 윤서가 도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5년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밝기 전 강연의 해커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폐공장 한쪽에 모인 사람들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최 회장의 금융계좌와 사설업체 연결망을 끊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은 팀원들 옆에 앉아 지시를 내리면서도 수시로 윤서 쪽을 확인했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도진이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고 가는 팔찌였습니다. 손. 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팔찌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감촉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손목 잡았을 때 미안했어. 도진이 손목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어. 윤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지금은 안 무서워. 도진이 윤서의 손목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팀원 하나가 도진을 불렀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손목의 팔찌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창틈으로 새벽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공식 취임이 선포될 예정이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에 세워진 낡은 트럭 안에서 윤서와 도진이 거울을 보며 변장을 다듬었습니다. 윤서는 청소부 복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도진은 보안 요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윤서가 모자 챙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면 표나. 도진이 윤서의 모자를 살짝 앞으로 당겨주며 말했습니다. 안 긴장하는 척하면 돼.
그게 더 어렵잖아. 도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았던 서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강연이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어실은 이사회장 바로 옆이야. 윤서는 거기 들어가서 대기하고 도진이는 내가 신호 보내면 정문으로 들어가. 감시 카메라는? 도진이 물었습니다. 지금쯤 루프 돌고 있을 거야. 20분 있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면 나를 모르는 척해. 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제어실에서 나오지 마. 알았다고. 도진이 윤서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먼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윤서는 청소 카트를 밀며 건물 옆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사회장이 있는 층에서 내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청소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제어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 내부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모자를 벗었습니다. 강연이 미리 정리해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도진의 친부를 서서히 독살해온 증거 영상, 비자금 장부, 이면 계약서, 화면에 띄울 순서를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는 손바닥을 무릎에 한번 문지르고 다시 자판을 잡았습니다. 이사회장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최 회장이 상석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우아하게 손을 모은 자세. 저 모습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윤서뿐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안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사회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이사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흐트러진 보안 요원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진이 단상 앞까지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최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자금 장부입니다. 도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장 한쪽에 생중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전국에 송출하기 위해 최 회장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 카메라 끊어. 최 회장이 옆 사람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어실의 윤서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카메라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사회장 정면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주치의와 단둘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하는 내용이 자막과 함께 흘렀습니다. 이사회장 안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 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끌어내. 당장. 경호원 둘이 도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제어실에서 윤서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장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없애. 윤서 그 여자도 아이도.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최 회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다 쏴버려. 저 남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밖에서부터 포위하고 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이사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고급 정장의 소매가 구겨졌습니다. 올려 빗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들어오는 강연을 보았습니다. 강연이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팔을 한쪽으로 고정한 채였습니다. 끝났어. 강연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화면 속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이사회장 가운데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사회장 쪽에서 소란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진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도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닷바람이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며 모래사장에 하얀 거품을 남겼습니다. 민준이 파리에서 내린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도진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혼자 내린 민준은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도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윤서가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도진은 두 발짝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민준이 엄마 품에서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민준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민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강도진이야. 도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도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윤서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진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눈이 나랑 똑같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도진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지금 세 사람은 바닷가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직 도진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민준이 모래 위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열심히 모래를 퍼올렸습니다. 도진 아저씨, 여기 눌러줘. 민준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도진이 민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가리키는 곳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이렇게, 응, 거기. 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모래성 꼭대기를 다듬었습니다. 윤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모래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도진은 민준이 시키는 대로 모래를 누르고 쌓으며 무뚝뚝하게 따라했습니다. 민준은 그런 도진을 가끔 흘깃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붙여 앉아 국수를 시켰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질을 하다가 면발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국물이 턱에 튀었습니다. 도진이 냅킨을 집어 민준의 턱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도진도 멈칫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국수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앞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민준이 도진의 옆에서 걷다가 두 팔을 올렸습니다. 목마 태워줘. 도진이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울 텐데. 괜찮아. 나 별로 안 무거워. 도진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준이 도진의 어깨 위로 올라탔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도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높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려올까? 아니. 민준이 도진의 머리를 꼭 쥐었습니다. 윤서는 뒤에서 걸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마을길을 한 바퀴 돌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씻고 나와 잠자리에 눕더니 금세 눈이 감겼습니다. 온종일 뛰어다닌 탓이었습니다. 윤서가 민준의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흘렀습니다. 도진이 숙소 마당에 텐트를 쳤습니다. 윤서가 나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텐트 칠 줄 알아? 윤서가 물었습니다. 처음 쳐봐. 도진이 말뚝을 망치로 박으며 대답했습니다. 티나. 그래. 둘이서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텐트가 섰습니다. 반듯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텐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쓸만해. 기울었는데. 사는데 지장 없잖아. 윤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을 텐트 안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준이 가운데였습니다. 민준이 눈을 반쯤 뜨며 말했습니다. 내일 개 잡으러 가. 도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바닷가에는 다 있어. 그래. 민준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빠. 도진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개 잡을 때 도와줘. 응. 도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잠꼬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몸을 일으켜 민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윤서가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서는 민준의 입가를 보았습니다.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진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텐트 밖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을 마쳤습니다. 태성과 혈통에만 나타나는 유전성 혈액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골수가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증하면 됩니까?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혈액형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과거 비장 손상에 심장 기저질환까지 있어서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20%는 괜찮다는 거죠. 보호자분, 알겠습니다. 도진이 짧게 끊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서가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 80%라고 했잖아. 들었잖아. 들었어. 그럼 20%면 돼.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다른 방법 찾아. 기증자 나올 때까지 민준이가 버틸 수 있어. 도진이 윤서의 손을 아래로 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못 버텨.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민준의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민준 주위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윤서가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도진이 윤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전산망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한 얼굴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민준의 치료에 필요한 특수 약물 공급이 끊겼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최 회장의 잔당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윤서 옆에 섰습니다. 윤서, 무서워. 윤서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잃으면 나 어떻게 살아? 도진이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잃어. 장담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윤서가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의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의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이.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도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도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달라고 하지 마. 비키지 않을 거야. 도진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그럼 왜? 민준이가 살아야 하잖아. 도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윤서가 도진의 재킷 앞섭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만 살리고 당신은 죽지 마. 도진이 윤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내 생명은 원래 내 것이었어.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도진이 윤서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입술을 가볍게 갖다 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 잔당들이 보낸 가짜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병원 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서는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강연이 달려왔습니다. 어깨에 붕대가 절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약물 공급 복구했어. 시위대도 정리됐고. 강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이 수술실 문을 보았습니다. 도진이가 들어갔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윤서 옆에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길고 단조로운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윤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연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 너머로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강연의 팔을 붙잡은 채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보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연이 윤서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의료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경보음, 다시 전기 충격, 다시 경보음. 윤서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길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에서 낮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강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윤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수술실 옆 방에서는 민준에게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채취한 골수가 민준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유리창 너머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숨소리가 고른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이식 수술이 끝난 후 코마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도진의 숨을 대신했습니다. 윤서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민준, 한쪽에는 도진. 윤서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번갈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을 꼬박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식 후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수치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의사가 돌아선 뒤에야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강연이 자판기 커피를 2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윤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셔. 윤서가 종이컵을 집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형이 살아날 거야. 강연이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알아.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 무서운 게 당연하지. 강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도진이 누운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식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작고 쉬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민준이 천장을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아빠는요? 윤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민준이 살리고 좀 쉬고 있어. 영웅들은 싸우고 나면 쉬어야 하거든. 민준이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럼 아빠 영웅이야. 응, 진짜 영웅이야. 민준이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른 숨이었습니다. 다시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가 도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민준의 목소리를 틀었습니다. 민준이 병실에서 심심하다고 투정 부리는 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나 보고 싶은데. 빨리 나와. 민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흘렀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윤서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도진아. 윤서가 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서가 도진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민준.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어. 열도 내리고 수치도 안정됐어. 잘 자고 잘 먹고 있어. 도진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눈꼬리가 젖었습니다. 윤서는 도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재활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진은 처음에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팔, 그 다음은 상체. 지팡이를 짚고 처음 일어선 날 도진은 한 발을 내딛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도진이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팡이를 짚고 선 도진을 보았습니다. 아빠 일어났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걸어도 돼요. 간호사가 웃으며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민준이 내려서서 도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걷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도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도진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윤서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진은 윤서의 손을 왼쪽에서 잡고 민준의 손을 오른쪽에서 잡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도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가? 윤서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백미러로 민준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민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게 잡으러. 도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도진과 한윤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장 모진 말로 떠나보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애틋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윤서는 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쌓아온 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신발 한 켤레, 목걸이 하나에 전부를 담아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자신의 심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 멀면 멀수록 다시 만났을 때 더 단단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스위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나란히 걷는 뒷모습은 그 긴 우회로의 끝에서 찾아낸 가장 평범하고 가장 눈부신 풍경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행복은 그래서 더 조용히 빛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